지금까지는 이제 수치심이 그래 어떤 감정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 개인에게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렇게 쭉 이제 읽어본 건데, 또 누스바움은 이 수치심과 관련해서 그녀가 관심 갖는 문제는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수치심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많이 썰을 푼 거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요. 하나는 사회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분류되는 이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은 유해함으로 법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치심 처벌을 강화해서 사회에서 공유되는 도덕적 가치를 사람들이 더 잘 지키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 이 두 가지가 법과 제도에 적용되는 수치심에 대한 관점인데요. 누스바움은 첫 번째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어떤 참고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아마도 누스바움과 달리 두 번째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범죄자에 대한 망신 주기를 그만두자고 말하는 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처럼 보여요. 우리나라 그 감성에는 아닌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포토라인에 세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네. 그러니까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수사 대상이 마치 뭔가 정말로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 대상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어떤 처벌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망신을 줘야 된다, 수치를 줘야 된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흔하게 그 경각을 갖거나 뭐 되돌아보지 좀 않지 않나?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누스바움이 모든 종류의 수치심을 또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또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수치심에는 분명히 건설적 수치심도 있음을 인정하기는 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수치심이 건설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르시시즘을 포기한 상태여야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된 그 사건이 도덕적이고 공적인 규범과 관련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도덕 규범이 있을 때 내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내가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자각이 되면 이 두 번째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심은 올바르지 않은 공동체의 규범이 유지되는데 자신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또는 그걸 모른 채 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심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은 해요, 누스바움이. 그러니까 이는 죄책감과 유사하게 잘못에 대한 교정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건설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누스바움은 건설적 수치심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긍정적 성격에 기대하기에는 수치심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녀가 수치심을 어떤 모욕, 당혹과 같이 직접 연계된 감정들, 뭐 혐오, 우울, 경노와 같이 간접적으로 연계된 감정 등으로도 또 연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는 책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저희는 오늘은 이 수치심 위주로 방송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수치심은 어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낙인을 찍어서 소외시키는 데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누스바움은 이 수치심을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으로 보고 있고, 책의 부제 자체가 수치심에서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네. 누스바움은 이러한 그 수치심에 대한 이해를 확장을 해서, 논의를 확장을 해서 이런 수치심이 왜 법적 처벌에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왜 우리는 수치심 처벌이라는 걸 용인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요. 네. 5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대한 이유로는 수치심 처벌에는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이래서 반대하고 있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도 만만치는 않아요. 가장 흔하고 강력한 반론은 왜 우리가 범죄자의 인권까지 배려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동물, 짐승에 비유를 하면서 인간이 아니기에 인권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사건들 되게 많잖아. 인터넷 댓글 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유난히 시민들의 공분을 이제 크게 사는, 분노를 크게 사는 그런 범죄 사건들 많잖아요. 하는 말이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 처형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반대하는 거죠, 누스바움은.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아, 그렇지. 저도 그런
그런 느낌 받을 때 있는데요. 다 싸그리 해가지고 이런.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누스바움 같은 사람들, 인권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사람들은 네. 이런 윤리적인 논의를 할 때 그 윤리적 가치나 규칙이나 또는 원리라는 게 사실 보편화 가능성을 갖고 있나를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인권 같은 것도 그런데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인권이라면 이 인권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누스바움은 수치심 처벌은 그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내재한 것이기에 공적으로 적절한 처벌 방식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갖게 만들기보다는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게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감만 놓고 보면 수치심보다는 죄책감이 더 뭔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죄책감이라는 게 누스바움에게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반대한 이유는요. 수치심 처벌은 여론재판과 같은 모습을 띈다는 점에서 그래서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재판이 공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처벌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누스바움이 여론재판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론을 형성하는 기저에 비이성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만드는 자들은 자신들을 정상인으로 규정하고 타자를 비정상적 대상으로 정립을 해요. 그러니까 사법정의에서 요구되는 많은 가치들이 배제되기 때문에 여론재판의 형식을 띤 수치심 처벌은 시민사회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또 역사적으로 수치심 처벌은 우리가 기대한 효과를 별로 가져온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스바움은 우리가 역사적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수치심 처벌은 범죄 억제용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치심 처벌이라는 건 정상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지닌 개인 또는 집단과 비교해서 자신들의 정상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지 처벌의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치심 처벌이 강력한 억제 효과를 지닌다는 주장, 이런 주장하는 학자분들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경험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네 번째가 가장 강력한 수치심 처벌을 옹호하는 분들의 근거죠. 네. 하지만 이제 누스바움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수치심에 동반되는 모욕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 반성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연약한 자아를 지닌 사람이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증과 공격성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수치심을 강화하는 것은 폭력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키우기 십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치심 처벌은 사회 통제망 확대 현상을 야기한다고요. 수치심 처벌은 낙인 효과,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등 정치적인 긴장을 도모하는 처벌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수치심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은 수치심에 의해서 인격 부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정상인의 범주에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행위가 타인에게 낙인을 찍어버림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안위를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의 정상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비정상성을 부각시키려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이제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죠. 사회적 동질성이 강요되고 통제하기에 용이한 집단으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긴장이 이제 도모된단 말이 이 말이구나. 근데 또 잘 모르지만 이 학자들끼리 막 이걸로 싸우나 봐. 보니까 누스바움과 달리 수치심 처벌이 또 목적으로 하는 바, 어떤 형벌로서요. 응보, 억제, 표출, 개심, 재통합을 잘 수행한다고 옹호하는 학자들도 있대요. 그래 나도 궁금해서 그런 수치심 처벌을 옹호하는 관련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예를 들 때 성범죄 공론화하는 거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렇게 수치 주기가 자가 강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수치심 처벌은 우리가 이제 누스바움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수치심 처벌이라는 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입장으로 기울 수도 있을 텐데,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은 반론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누스바움은 수치심 처벌은 실질적으로 응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사용하지 말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누스바움이 수치심을 법적 처벌에 활용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수치심 처벌이 인간다움을 훼손하는 것을 의도하는 처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길들이기 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수치심은 완전성, 완벽성 및 나르시시즘과 결합함으로써 타인과 자신을 구별짓는 기준이 되고 정치적 위계를 정립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사회적 소수자, 특히 외적으로 쉽게 구분이 되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낙인 찍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민들이 수치심이나 낙인 찍는 거요, 그런 걸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누스바움이 말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 체계를 정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나 이 논의까지 가는 거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괜찮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누스바움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교육, 무상교육이나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자.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임대주택 문제,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보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상급식 도입 얘기가 나올 때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었죠. 근데 그거를 또 수치심이라는 감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못 해봤거든요. 네. 두 번째는 법적 장치로서 차별방지법과 혐오와 증오 등에 대한 범죄를 방지하는 범죄방지법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뒷받침 속에서 우리는 수치심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그의 관점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 처벌에 대한 누스바움의 이러한 논의는 학술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생각해 볼 점이 많죠. 그래, 우리 일상에 되게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치심 처벌에 의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없어진 문화이지만 이부자리에 오줌을 싼 아이들, 그러니까 야뇨증 있는 아이들한테 키를 쓰게 하고 이웃집 가서 소금을 얻어오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한번 당하고 나면 야뇨증이 고쳐질 거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죠. 물론 이제 소금을 얻어오는 것도 덤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방식이 오히려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축시키고 야뇨증 치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 의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1980년대, 9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부모들이 나서서 하고 있었던 맞아. 그랬죠. 맞아. 우리 좀 나이대가 있는 것 같아. 말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런 교육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제도 얘기를 해서 막 되게 멀리 간 것 같지만, 우리 일상 곳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어요. 개인적 경험도 이런 거에 해당하나 하면서 대본 쓰면서 제가 또 이재님께 여쭤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직장 다닐 때 일도 물어봤어요. 키니 사진 이런 걸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게 측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래서 그 상사가 제 이제 사진을 저장하고 다니고 하면서 사람들끼리, 선배들이나 동료들끼리 뭐 그걸 보여주고 약간 이렇게 조리 돌림을 당한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게 나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리면서 구성원 사이에서 망신당하는 일을 저도 겪어본 거거든요. 어렸을 때도 있지만 보통 그런 회사 안이나 구성원 안에서 생기는 일들 아닌가 싶더라고요. 굉장히 수평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교실에서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선생님에 의해서 학생이 뭔가 잘못했을 때 불러 일으킨 다음에 애들이 모두 그 학생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혈육되게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수치심 처벌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또는 우리 조직만의 문화라는 이름 하에 누군가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기도 했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수치심 처벌은 공동체 내에서 정상의 영역을 점하고 있는 다수가 특정 기준에 따라서 비정상으로 분류되는 소수를 공동체에서 몰아내거나 아니면 길들이기 위해서 수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와닿는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영화 말레나를 얘기를 했죠. 네.
말레나의 삶이 어떤 수치심 처벌이 한 개인에게 이제 가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레나가 2000년에 나온 영화로 시네마 천국 감독한 유명한 그 주세페 토르나토레 연출, 그리고 모니카 벨루치가 주연으로 나오고 시대 배경이 한 2차 세계대전쯤이에요. 이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저는 이 영화 모니카 벨루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장면, 모니카 벨루치가 앉아있는데 남자들이 담배 불 붙여. 아 맞아, 그 장면 너무 유명하잖아. 그것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었는데. 맞아. 그 영화가 이건지 모르셨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봤어요. 영화 굉장히 좋았고, OST나 그 장면들. 근데 담고 있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았다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좀 비극적인. 너무 모니카 벨루치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오죠. 네. 말레나는 사춘기 소년의 관점에서 이해한 아름다운 여인, 말레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레나의 삶은 전쟁이란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기구한 모습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말레나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죠. 이 말레나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말레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본인의 입을 통해 서술이 되지는 않지만 모니카 벨루치이기 때문에 영화 내에서 이루어지는 말레나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가 광장을 가로질러 가면 남자들이 또는 여자들이 다 말레나를 쳐다봐요. 예뻐서 한 번 더 보려고 또는 시기하다 보니까 광장의 모두가 말레나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화자는 레나토라는 사춘기 소년이죠. 그래서 말레나를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런 화자로 등장을 합니다. 레나토는 말레나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몰래 훔쳐보고 속옷을 훔쳐오는 등의 왜곡된 형태의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화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몰카범, 스토커. 스토커죠. 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레나토는 말레나와 대화하지 않아요. 오로지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레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듣는 역할을 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는 동안에 말레나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만 이제 저런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생겼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말레나에게는 전쟁에 참여 중인 남편 니노가 있어요. 말레나가 영화 중간중간에 이 니노의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편이 전쟁에 있다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말레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니노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져요. 이제 그때부터는 마을 남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대놓고 말레나에게 추궁거리기 시작합니다. 말레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남자들에게 성적 대상으로서, 마을 여자들에게는 질투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 돼버리게 돼요.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레나토가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정작 말레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는 뭐 그런 것들. 계속 아름다운 어떤 대상으로만 계속 영화에서 나오죠. 네. 그래서 말레나의 아름다움은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으로서의 정상을 벗어나는 수준의 아름다움이었던 거고, 그런 아름다움이 오히려 말레나를 철저하게 대상화 또는 타자화하게 만드는, 타자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무슨 영화배우 같은 외모, 연예인 같은 외모 여자가 그냥 평범한 동네에 이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니노가 사망한 이후에 치과 의사 부인과 소송을 하게 돼요. 치과 의사가 자기가 결혼한 상태임에도 자기가 말레나랑 약혼했다는 그런 루머를 퍼뜨려서 부인이 말레나에게 소송을 걸죠. 예쁘니까 별일이 다 있어, 그죠? 변호사의 그 소송에서 자기의 변호를 담당해줬던 변호사의 성폭행과 그와의 결혼 추진 등 이러한 일들을 겪는 동안에 말레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이미 말레나가 마을의 유부남을 유혹하고 다닌다거나 내춘을 한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음해를 했던 거죠. 그렇지. 이러한 소문은 결국에 이제 말레나에게 낙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말레나는 더 이상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속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성적 유의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을 할 뿐이죠. 미군의 공습에 의해서 말레나는 아버지를 잃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스포일러인가요? 이미 오래된 영화잖아. 사실 최신 영화라면 알 텐데 고전 중에 고전이라서 우리 그냥 다 얘기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좀 스포일 것 같으면 이제 잠깐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네네. 이 사건으로 말레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게 되죠.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매춘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모니카 벨루치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면, 담배를 문 모니카 벨루치에게
남자들이 담뱃불을 붙여주려고 하는 장면. 말레나는 나치를 대상으로도 매춘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마을의 남자들도 이제 여자들처럼 모두 말레나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마을 남자들끼리만 경쟁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나치를 대상으로 매춘하는 말레나는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던 거죠. 말레나의 비극의 절정은 이제 전쟁 이후에 찾아오는데 2차 세계대전을 다룬 드라마 보면 가끔 나오는 장면이에요. 나치에게 몸을 판 여성들을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일이 이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이 장면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 못 보겠어. 나는 안 봐. 네. 그래서 마을 여성들한테 끌려 나와갖고 광장에 끌려 나와서 옷이 찢겨지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가슴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을 잘리고 쥐어뜯기죠. 사실.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해요. 그래서 말레나는 결국에는 울부짖고 남자들을 향해서 울부짖고 나중에는 마을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영화는 그 이후에도 남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 영화 초반에 제라토의 친구들이 돋보기로 개미를 태워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네, 영화를 맞아요. 계속 보면. 네. 여기서 개미는 말레나가 앞으로 처할 비극을 대변해주는 상징이죠. 말레나를 향한 근거 없는 소문은 말레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밀려나게 돼요. 말레나를 상대해주는 건 그를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남자들 뿐이었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그런 남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아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레나는 공동체의 밖에서 대상화된 존재이자 그들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약자로 묘사가 돼요. 말레나에게 찍힌 낙인은 영화 중반에 가서 그가 왜곡된 정상성을 회복하면서 겨우 지워지는 듯 하는데 말레나의 앞날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죠. 그래, 내가 그래서 이재님이랑 대본 쓰면서 한 얘기가 이 마을에는 철학자 한 명도 없었다고. 한 명도 없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그죠? 맞아요. 그래서 말레나의 비극이에요. 그 마을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철학자가 필요한 이유야. 그래서 누스바움의 주장이 명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벌이라는 건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정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방식의 수치심 처벌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말레나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말.